보이시는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동맥 초음파 강의를 맡은 한정훈입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거에 맞춰서 이때까지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리뷰하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방법은 간단하게 먼저 간단히 리뷰하고 보겠습니다. 경동맥은 수파인 포지션에서 100일, 100일치 말고 익스텐드가 하는데 결국은 그 경동맥을 잘 익스포저 시키는 포지션을 하셔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간혹은 목이 좀 짧거나 목이 붉은 분 같은 경우는 목 밑에 필러를 대면 오히려 익스텐션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접근자의 위치는 오버헤드나 라테럴 시팅 포지션인데 선생님들 대부분은 라테럴 시팅 포지션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초음파 접근 방법으로는 크게 엔테리얼, 라테럴, 포스티럴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라테럴이 더 접근하기도 쉽고 보기가 용이해서 많이 쓰시는 분이지만 이 카로티드 아테리의 바이프케이션이 상당히 하이 이 마스토이드 뒤쪽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경우에는 라테랄에서는 어프로치가 곤란해서 그런 경우는 포스티럴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순서는 횡축에서 먼저 아울티가 아치에서 서브크레비안 아테리 CCA가 나온 걸 보시고 CCA 보시고 그 다음에 ICA, ECA를 횡스캔으로 먼저 보셔서 전체적인 B 모드나 칼라 모드로 플라크나 스테노시스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장축 스캔으로 먼저 CCA 그 디테일 파트에서 IMT, 플라크, 스테노시스를 적절하게 측정을 하시고 거기서 스테노시가 있는 경우는 도플러를 같이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ICA와 ECA를 같이 보시게 되고 마지막으로 볼테브랄 아테리를 스캔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울티가 아치에서 서브크레비안 아테리 그 다음에 CCA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거기서 따라 올라가게 되면 CCA, 디스탈 CCA가 보이시게 되고 카로티드 벌브가 보이고 카로티드 벌브가 ICA나 ECA로 나뉘어지게 되겠습니다. 롱기튜드널하게는 CCA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CCA를 따라서 긴 방향으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쪽으로 틸팅을 하게 되면 ICA 쪽이 그리고 페이셜 쪽으로 약간 돌리게 되면 ECA가 나타나는 경우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ECA와 ICA는 보통은 횡적 스캔으로 보면서 방향을 이미 예측을 하고 보시면 대부분 ICA와 ECA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구분하기가 곤란한 경우들이 몇몇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나중에 케이스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CA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방향은 마스토이드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라지안 좀 더 큰 형태로 되어 있고 포스테로 라테랄하게 되어 있고 브랜치가 없습니다. ECA는 얼굴 쪽으로 페이스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고 엔테로 메디얼 쪽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아테리 자체에 브랜치가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이게 ICA인지 ECA인지 구분하기 곤란할 경우에 얼굴 부위를 두드리게 되면 이 블러드 플로우의 태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감별의 한 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자, ICA와 ECA를 이렇게 B 모드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게 도플러로 봤을 때는 ICA는 블루드한 시스톨릭 피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이아스톨릴 때도 역시 블러드 플로가 충분히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반면에 ECA는 페리페럴 아테리 타입으로 아주 샤프하고 아주 내려한 시스톨 피크가 있으면서 다이아스톨 때는 블러드 플로가 확 떨어진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스캔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밑에는 블러드하고 그 시스톨 피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스톨 때도 블러드 플로가 유지되는 것을 봐서 밑에 B는 ICA 블러드 플로일 거고요. A는 하이하고 내려하고 샤프한 시스톨 피크를 가지고 있고 다이스톨 때 급격히 떨어진 걸 봐서는 EC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얼굴 쪽으로 태핑을 하게 되면 EC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양이 흔들리는 태핑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ICA와 ECA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걸 DDR에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척추동맥은 선생님들이 보시던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해서 뒤쪽을 방향으로 보면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뒤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봄으로써 블러드 플로우를 확인함으로써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측정하실 때 측정되자 할 항목은 뇌중막 두께, 죽상판, 협착 이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먼저 경동맥 뇌중막의 측정은 맨하임 카로티드 IMT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정해놓고 있는데 총경동맥에서 5mm 아래 파워월에서 측정한 걸 돼 있고 이때 측정할 때는 적어도 1cm 이상의 고든 동맥에서 측정하고 니어월과 파월이 더블 포크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윈도를 잡아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플라크가 있으면 플라크 있는 부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디지털 CC에서 1cm 이상의 스트레이트한 영역을 찾아서 IMT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시점에 있어서는 이 밑에 EKG가 나와 있는데 R웨이브 직전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결국 엔드 다이아스톨릭인데 이때 엔드 다이아스톨릭이 되면 실제로 CC의 내경은 최소화되면서 뇌중막은 최대가 되는 거라서 그때 R웨이브 직전 엔드 다이아스톨 때 측정하는 것들을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잡아놓은 건데 양쪽에 파월과 니어월과 파월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더블 라인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동맥 뇌중막 두께를 이제 측정을 하였다면 이 두께를 이제 판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은 뇌중막 두께가 인구의 70% 이상이면 심혈관의 질환도가 증가한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의 퍼센타일이 75라면 기준이 되는 인종이나 또는 국가에 따라서 이 퍼센타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국내 연구에 따르면 남원 스타디에서는 0.6에서 0.8, 아리랑 세트는 0.6에서 0.7입니다. 뇌중막 두께가 10 이상이면 심혈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금 밑에 에이지에 따른 75%를 보면 에이지에 따라서 40대는 75%를 0.68, 70대는 0.85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은 선생님들이 흔히 보실 때 IMT를 재서 1mm 이상이 되면 뇌중막 두께가 두껍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다른 스타디나 이런 상에서는 75% 이상만 되더라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다고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이 만약에 0.8 정도가 나온다면 이것만 가지고 괜찮습니다 얘기보다는 나이에 비해서 IMT 두께가 높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맞겠고 1mm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100%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IMT가 높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연령에 따른 75%로 먼저 판정을 보시면 우리가 IMT가 1mm 이상만 높다고 보시는 거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동맥의 플라크의 측정입니다. 플라크의 기준은 루멘으로 0.5mm가 돌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위의 IMT보다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IMT가 1.5mm 이상이니까 결국은 두께가 1.5mm 이상이면 우리가 플라크로 판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총경동맥이 있고 ECA, ICA 이건 라테럴 어프로치로 잡아낸 사진이고요. 이때 높아졌는 이 포칼 웨이트를 플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크가 있을 경우에 플라크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은 숫자, 그 다음 위치, 사이즈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surface, 에코제네시스, 텍스처, 모션들입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카로티드 아테리를 검사를 하거나 보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방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신경과에서 주로 보는 관심을 두는 영역은 임팍션입니다. 세레브랄 임팍션인데 임팍션의 경우에는 사이즈나 이런 것보다는 이 플라크의 형태가 세레브랄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더 큰 리스크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크의 네이처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내과생들이 보실 때는 임팍보다는 카디오바스쿨라의 리스크를 볼 때는 플라크의 두께나 크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크를 볼 때 surface, echogenesis, texture, motion은 크기와 상관없이 스케일, 스트로크를 보는 위험 인자로 보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크를 디스크라이브를 할 때 보시면 echogenesis, texture, 그 다음에 surface인데요. 그림이 잘 돼 있어서 그림을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homogeneous하고 heterogeneous를 보시게 되면 homogeneous는 동일한 텍스처로 되어 있고 heterogeneous는 서로 다른 칼시파이나 아이소에크나 하이퍼에크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스테이블한 플라크들은 보시면 동일한 에코제네시티를 가지고 되어 있고 고르게 나오는 것들이고 언스테이블한 거는 이 에코제네시티가 하이퍼에코하거나 하이퍼에코하거나 그 다음에 얼서레이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한 형태가 왜 언스테이블 플라크냐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신경과에서 이제 찍은 이제 조직 소견인데요. 이거는 MR에서 이 플라크가 있는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을 이제 MR을 찍은 건데 이걸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컴포넌트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컴포넌트가 다르다는 말은 이 플라크나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고르지 않고 언스테이블한다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언스테이블하다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터져서 스럼보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크의 모양이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하다면 그 자체가 그 플라크 자체가 언스테이블하다, 안의 조직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플라크가 있고 이 플라크가 더 진행이 돼서 협착이 돼 있을 때 협착에 대한 판단입니다. 협착은 먼저 B 모드, 칼라 모드에서 협착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겠고 이 협착 부위가 확인이 되면 이 협착의 정도를 다이렉트 또는 에리어 메서드 또는 플로우 메서드로 이 협착의 정도를 파악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B 모드에서 이미 스테노시스 플라크가 아닌 스테노시스가 얼만큼 진행된지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라크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밑의 경우에처럼 플라크가 있는지 어떤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칼라 도플러가 도움이 되겠고 칼라를 띄워보면 이 부분이 스테노시스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B 모드뿐만이 아니라 칼라 모드를 같이 사용해서 더블로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겠습니다. 자, 이러한 B 모드나 칼라 모드에서 스테노시스가 확인이 되면 과연 이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평가할 때의 문제점은 어느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측정하냐에 따라서 이 스테노시스의 평가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같은 원통이라도 어느 면에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이 스테노시스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스테노시스를 파악할 때는 B 모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B 모드도 보고 도플러도 같이 측정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이렉트로 체준 방법 외에는 NCCT, ESC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NSCT는 이 스테노시가 있는 부위가 아닌 정상적인 부위의 이 직경을 분모를 하고 ESCT 같은 경우에는 스테노시가 있는 부위에 이 길이를 분모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측정해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ECST가 이 NSCST보다는 조금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NSCET를 먼저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NSCET는 실제로 측정해 보면 문제가 우리가 이 스테노시가 있는 그 뒤에 어느 부분을 정상적인 RCA 부위로 봐야 될지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로 병원에서나 하신 거는 ECST 방법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자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리어로 볼 때 이렇게 에리어로 측정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스테노시스의 이제 평가는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보셨던 이 다이렉트 방법, 이 다이미터 방법이나 에리어 방법도
측정에 따라서 이 오차가 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이 다이렉트나 1인대에서 B 모드나 1인대에서 분명한 경우에는 이 다이렉트나 에리어 방법으로 스테노시를 측정할 수 있지만 이 B 모드에서 이 분명하지 않은 부위에서는 이 다이미터나 에리어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 도플러를 사용해서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사용해서 스테노시스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스톨릭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원리는 이 길이의 스테노시스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0%까지는 이 스테노시스의 비례해서 벨로시티가 증가하므로 이거를 추정해서 우리 벨로시티를 할 수 있는데 80%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벨로시티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밑에 아래 위로 보시면 위에 크로스 섹션으로 했을 때 약 90%까지 이 크로스 섹션 에리어로 스테노시가 있을 때도 플로우가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다이미터로 따져서는 거의 한 80%가 스테노시스까지 벨로시티가 비례한 걸로 봐서 우리가 적어도 이 벨로시티만으로도 상당히 속도를 정확하게 챌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 1평가비에서는 정상 혈류 속도를 알아야 되겠는데 CCA, ICA, 그 다음에 벌테브라 아테리의 평균 속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로 우리 경동맥 판정할 때는 실제로 몇 퍼센트 이렇게 판정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판정해서 대략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면 ICA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 125 이상, 70% 이상이 되면 230% 이상을 나타내므로 이걸 해서 50% 이하의 스테노시스냐 아니면 50% 이하의 스테노시스냐 70% 이상의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때 ICA PSV가 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ICA CCA PSV 이 배율 차이를 봐서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도플러에서 픽 벨로시티로 평가하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동맥 초음파를 이렇게 보는 스캐닝 방법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 때 시행 때 어려운 케이스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임상 초음파 연소 강좌에서 윤호승 교수님이 강의했던 강좌에서 일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레벨 바이프케이션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카로티드 알테의 심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펄서스가 할 경우의 세 가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CCA에서 이 바이프케이션 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CCA에서 이 ICA와 20으로 나누기가 낮아서 라테럴 어프로치로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뒤쪽이라서 거의 라테럴 어프로치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스티리어 어프로치로 하는 것들이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라테럴 어프로치 할 경우하고 그 다음 포스티리어 어프로치를 할 경우 하게 되면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라테럴에서는 ECA가 먼저 보이고 ICA가 보이지만 포스티리어 어프로치에서는 ICA가 먼저 나타나고 뒤쪽에 ECA가 나타나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여기 케이스를 보시면 이 CCA 쪽에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차 있고 이러한 칼시피케이션을 이 롱기튜드널하게 보면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이 뒤에 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칼라 도플러를 띄우고 칼라 도플러의 앞쪽과 뒤쪽에서의 픽 벨로시티를 측정해 보면 스테노시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B모드나 도플러가 통과하지 못하므로 이럴 경우에는 픽 벨로시티를 앞뒤 또는 를 재봄으로써 이 부분에 스테노시스가 어느 정도 있을까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T 안지오를 찍어보니까 요
베슬이 있고 베슬을 주위를 떨어서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이 안에의 B 모드나 이 도플러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분 보시면 CCA는 이렇게 블러드풀 보이는데 벌브부터 칼시피케이션에서 이 부분이 안 보이고 ECA도 이런 부분이 안 보이고 ICS도 칼시피케이션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픽 빌로시티를 측정해 보면 CCA에서는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벌브 쪽에도 이때 나가는 픽 빌로시티가 61에 12.7이니까 큰 문제 없는 것 같고요. ECA 정도에서도 120, 12니까 크게 스테노시스가 보이지 않고 다만 ICA 부분에서는 보시면 257이니까 적어도 125를 넘으니까 이쪽에는 스테노시스가 있겠다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픽 시스톨이 235, ED가 57, IC하고 이걸 보니까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50% 이상의 스테노시스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픽 시스톨릭 빌로시티로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MR 안지하고 안지를 보시면 이 칼시피케이션이 이걸 돌아감에 있어서 이 어프로치가 아주 어렵겠습니다. 세 번째는 털시스 IC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이 LT 벌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ICA가 이렇게 한번 돌아나가는 이런 형태의 인터널 카로티드 ICA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 칼라 도플러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전에 봤던 태핑에 대한 이제 케이스입니다. 타가니스 알테라이티스고요. 레프트 CCA 쪽에 오클루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러드풀가 거의 안 보이고요. 롱기튜드로 가는데 위에는 주글라 베인이고 그 다음에 CCA 부분은 칼라플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ICA와 ECA가 나뉘어지는 거 보면 블러드플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러드가 통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다만 좀 이상한 거는 ICA와 ECA 블러드 플로가 보면 플로우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픽 빌로시티를 측정해 봐도 이 픽 빌로시티로 이런 경우에는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한쪽은 그래서 이거를 칼러 도플러로 많이 생각을 한다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일로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블러드 플로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ECA에서 내려와서 반대편의 카로티드 아테리 위로 올라왔는 것이 반대의 ECA로 넘어와서 ECA로 넘어왔는 게 ICA에서 이게 막혀져 있으니까 ICA로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게 ECA냐 ICA냐 없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또 두드려 보게 되면 픽 빌로시티 도플러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두드렸을 때 이게 흔들리는 걸로 봐서 이게 ECA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케이스를 보셨고요. 경동맥 초음파들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먼저 각 학회에서 나오는 표준 검사 지침을 봤습니다. 이 초기 검사 때 이러한 경우에 경동맥 초음파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내과 선생님들은 이런 것보다는 심혈관의 질환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스트로크나 신경학적 이상보다는요. 그리고 미국 심초음파학회나 혈관 영상학회에서도 보면 두 가지 인디케이션이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경동맥이나 세레브랄 임팍션들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내과적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 미국 어떤 경우에도 신경학적 문제가 cervical fluid라든지 퍼스탈 넥 매스라든지 렉 트라우마든지 그 다음에 싱코프,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의심되는 그런 신경학적 목적에서 보는 경동맥 초음파. 또 한 가지는 내과에서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목적,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과 쪽에서 보는 이 경동맥 초음파가 이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근거는 어디냐 하면 1983년에 87년도부터 1993년까지 시행되는 아릭 스타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스타디고요. 이 스타디는 인원수가 되게 많습니다. 약 한 10,000명을 대표해서 남자 7,000명, 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분들을 스타디했는 건데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밑에 표시가 있는데요. IMT가 1.1mm 이상인 분들하고 0.6mm 이하인 분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해저드 레이셔가 거의 한 18배 정도 되고 0.8 이상하고 0.6하고도 6배, 5배. 그래서 이 해저드 리스크가 4, 5만 대도 굉장히 스크린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해저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를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IMT를 측정하면 환자분들의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미리 찾아낼 수 있겠다고 스타디가 시작되었고 그 뒤에 이 아릭 스타디가 2010년도에 더 추가적인 발표를 했는데 이 카로티드 IMT에다가 플라크를 같이 컴바인하면 그를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알 수 있는 그 위험성의 그 판별 능력은 더 높아진다. 여기 보시면 갇힌 25%를 아래라도 플라크가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25%보다는 75% 이상이 CIMT가 높아지면 따라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높아지는데 이때 플라크를 높이면 더 높아진다. 그래서 CIMT와 플라크를 같이 컴바인해서 보면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우리가 미리 스크리닝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 2021년 ESC 가이드라인에 보면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의 프리벤션을 하기 위해서 스크린이라는 검사로 어떤 것들을 리커멘드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칼슘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 스코어입니다. 그게 가장 스크리닝한 걸로 가장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카로티드 소너는 IMT보다는 플라크의 디텍션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보시면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 스코어는 칼슘 스코어에 따라서 카디오바스큘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믿을만하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카로티드 소너는 IMT는 시스템하게 사용하기에 추천하지 않는다. 왜?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고 IMT를 측정했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높일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스타디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IMT를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리커멘드 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플라크를 측정하는 것은 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리커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일반 환자들 아니고 당뇨 환자가 사실은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가장 높은 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 카로티드 소노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주로 했던 카로티드 아테리 소노를 보시면 여기 2013년도에 나오신 건데 카로티드 맥시멀 IMT는 이게 카디오바스큘러 환자들을 당뇨 환자들에서 시비어 그러니까 아주 심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떠냐면 맥시멀 IMT를 측정을 해서 여기에 컷오프 밸류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는 1.55, 그 다음에 65세는 2.65. 그러니까 IMT가 1.5 이상이면 우리가 플라크가 있다고 보니까 플라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IMT라기보다는. 그래서 65세 이상에서 1.55를 기준으로 해서 컷오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자, 왼쪽은 시비어 코로나 디지가 없는 환자분이고 시비어 코로나 아테리가 있는 환자입니다. 요 컷오프를 해서 2.45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2.45가 시비어 코로나 아테리 디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2.45 밑으로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에서 1.55 이하가 되는 시비어 코로나 아테리 디지가 있는 사람은 1.55 밑으로는 안 나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2.65 이하로는 시비어 코로나 아테리 디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CIMT에 따라서 시비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의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이 CIMT가 1.5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시비어한 경우는 없다. 센시티비티가 많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어떤 의심이 돼서 봤을 때 코로나리 IMT나 이 플라크가 많이 높지 않으면 이분은 리스크가
거의 없거나 시비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걸 보시면 이건 2015년도에 나왔는 건데요. 그래서 카로타리 플라크의 플라크의 양상이 시비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를 반영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께보다는 네이처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 에콜로스턴가보다는 헤테로지니어스, 에코제닉한 게 높다. 결국 이것도 플라크나 IMT가 두꺼워진 게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를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카디오바스큘라 디지를 평가하는 것들은 이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저희들이 카로티드 아테리가 이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를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를 구분하는 정도고, 이걸 가지고 팔로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경동맥의 신경과에서 카로티드 아테리를 검사하는 경우에 보면 스트로크가 의심되는 경우, 박동성의 병변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메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들의 사진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자, 뇌졸중 악회에 보시면 뇌졸중 악회에서 카로티드 신경과에서 이제 카로티드 아테리 스테노시스를 볼 때는 스트로크의 위험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경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50% 이상의 경동맥 협착에서는 수술에 있는 인디케이션은 되지 않습니다. 약을 쓰도록 돼 있고 60%에서 99%의 무증상 경동맥 협착증에서도 수술의 합병증이 3% 미만인 경우에만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 그러니까 90% 이상이라도 수술적 위험이 높다면 메디케이션 테라피가 훨씬 유리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볼 때 두 가지 목적으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볼 때는 IMT나 플라크의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 리스크 있습니다라고 판별만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신경학적 의미에서 스트로크의 위험성을 본다면 50% 이상의 이 스테노시스가 있느냐, 90%의 스테노시스가 있느냐, 그 정도만 판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경과에서 보는 이제 인디케이션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자발적인 박리가 일어나는 경우다. 국내에서 연세대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환자분이 스트로크 증상이 나타나서 경동맥을 했는데 카로티드 아테리에 다이섹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CC에 봤을 때 이렇게 다이섹션이 되고, 이런 다이섹션이 스롬보시스를 일으켜서 스트로크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카로티드 바디 튜머입니다. 목종에 박동석의 메스가 맞았을 때 카로티드 소누가 해볼 수 있는데, ICA와 ECA 사이에 메스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라테랄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는 카로티드 아테리에 있는 파라갱그리온 셀들이 증가된 카로티드 파라갱그리오마들이 이 메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라테랄로 나타나게 되고 맥 메스로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두서없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예,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의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 유명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 당뇨 환자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예. 플락이 좀 있고 뭐 한 20-30% 정도 스테노시스는 예. 좀 있을 것 같고 뭐 스테이블하고 스타틴은 당연히 쓰실 거고 예. 안티플레틀렛은 뭐 특별히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당뇨 환자한테는 이게 더 좋다. 뭐 예전에 그 떼니제임 보니까 당뇨 환자한테는 좀 아스피린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도 나왔던 거는 같긴 한데 어떻게 예. 뭐 여러 가지 혈전제 중에서 뭐 특히 선택하시는 게 아니면 당뇨 환자한테 이게 조금 더 좋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쌤이 잘 아신 것처럼 프라이머리 아스피린이 한때 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당뇨 환자는 하이 리스크니까 이제 쓰도록 리스크가 팩터가 있으면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경우처럼 카로티드 아테리에 플라크가 있다든지 스테노시가 있으면 이거는 하이 리스크에 해당이 되고, 사실 이럴 때는 프라이벤션으로 적극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쓸 때 뭐 항혈소판 제제나 이런 걸로 다른 것들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스피린 씁니다.
아스피린 쓰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스타틴을 써서 얼마나 이게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춰주고 그다음 혈압을 낮춰주고 하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아스피린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스피린 쓰긴 쓰시죠? 예, 예. 아스피린은 기본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제 아스피린이나 그 클로드피그레일이나 그다음에 다른 것들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신경과 선생님들은 그 아스피린, 그다음 클로드피그렐 그런 것들의 차이가 일부 있다 하는 것 분도 있고 비슷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신경과세면 한번 여쭤봐도 다 얘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뭐 플레타리나 예. 이런 걸 선호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사포그릴게이트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자기들도 예. 딱히 뭐 그게 무슨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혈전제 하나 정도 선택하고 플라빅스만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라서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 경동맥 저도 잘 모르지만 강의하러 가면 맨날 약 물어보는데. 예. 그러면 뭐 마음대로 쓰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조금 예. 뭐 코스트 이펙티브하면 아스피린이 제일 좋긴 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예. 뭐 좀 더 좋은 게 있나 싶어서 당뇨 쪽에 원장님 환자를 많이 보시니까 예. 저희들 그 물어보면 일본 쪽 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빅스하고 아스피린이 이제 보통 많이 쓰시고 일본 쪽에서 나온 스타디는 쌤 아까 갑자기 생각나네. 방금 얘기하셨던 그 저희들 플레탈. 플레탈이 예. 효과가 더 좋다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가 더 적다고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는 이제 뭐 블리딩이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플레탈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하다. 그 다음에 수술 전후에도 이게 헤몰로직, 스트로크나 이런 리스크가 훨씬 적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봐서는 이 항혈소판 제제가 궁극적으로 이 리스크를 많이 줄이거나 하는 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리스크 없이 어느 것든지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헤모리지 리스크 있으면 그래도 선생님 플라빅스가 조금 더 나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조금 더 어렵다 싶으면 저희들 허가는 안 돼 있지만 그 플레탈은 그 CV 쪽에는 선생님 허가가 안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 인디케이션이 안 돼서 그렇지만 그래도 블리딩 리스크가 좀 있고 해서 그게 위험 걱정되면 플레탈을 쓰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 플라크 크기가 뭐 한 1.5에서 2.5mm 이상 되면 CV 리스크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런 논문 아까 데이터도 봤는데요. 예. 이런 게 가끔 보면 그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좀 올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스타틴을 다 쓰시는지 또 쓰신다면 뭐 플라크 크기에 따라서 타겟하는 LDL을 뭐 정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그런 거 혹시 아시는지? 요거는 이제 제가 신경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걸 이제 얘기를 하면 본래 저희들 이제 카디오 그 경동맥에서 협착의 기준을 잡을 때 학회에서는 보통 한 50% 이상을 협착으로 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스타틴을 써도 된다는 쪽으로 인디케이션이 최근에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 밑에의 스테노시스 경우에는 어떠냐? 근데 50% 밑에 30%라고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험 기준이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나 혈압의 언더라인의 디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만약에 그 스테노시스가 한 30% 플라크만 있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스테노시스가 정도 되려고 하면 적어도 한 3, 4mm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같으면 어떤 병명을 붙여서라도 환자분한테 스타틴을 쓸 것 같고 필요하다면 아스피린도 쓸 것 같습니다. 신경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플라크 있으면 이제 LDL 레벨이 안 돼도 예. 죽상경화증 붙이고 쓰면 삭감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환자도 끌고 가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시작을 많이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두고 보자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된다고요. 제가 이제 당뇨 환자들 저희는 이제 매년 이렇게 리스크를 보는데 제가 카로티드 아테리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병의 진행 정도를 이렇게 이밸리에이션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매년
그 다음에 똑같은 자리 찾아가 똑같이 측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시리얼로 팔로우하는 거는 경동맥 초음파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경동맥 초음파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판단하는 의미로만. 그리고 두 번째 가면 이 사람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인데 이 환자가 치료해서 좀 좋아진지 나빠지는지 모니터는 뭘로 하는 게 좋겠냐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ESG 가이드라는 거는 칼슘 스코어 같은 것들을 한 2, 3년, 3, 4년에 보면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가 높아지면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래 볼 수도 있다고 하고 로컬에서 하는 거는 펄스 웨이브 빌로시티라고 말초 동맥경화 검사를 보시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검사자에 대한 베리에이션도 좋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간단한 질문인데 제 경우에는 이렇게 경동맥 해보니까 척추동맥이 그 예. 플로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던데요. 원장님은 잘 잡히시는지 아니면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생각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잘 안 잡히는 경우도 많고, 저는 카로티드 사실은 그 한 번 정도만 보고 자주 안 보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마 정도만 보는 거라서 잘 안 보일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잘 특히 목이 굵은 분들하고 잘 안 보이나. 선생님 손준혁 쌤이 우리가 한번 팁을 좀 주시죠. 예, 저도 그게 뭐 노인분들이나 조금 그 플로가 약한 분들인 경우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플러 이제 그 게인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벨로시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센서티비티 칼라 센서티비티를 좀 낮춰주면 칼라 스케일을 낮춰주면 그렇죠. 예. 그거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도 역시 좀 안 나타나서 뭐 근데 또 막힌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시는지 보다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원장님들은 혹시 아니면 제 뭐 일단 또 그 홈파 사양이 조금 좋지는 않아 갖고 그런 건지 어떠신지요? 그 척추동맥 거의 다 잘 관찰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경우는 많은데 그래도 뭐 사실 플로를 띄워서 일단 방향은 보려고 하죠. 버테브랄 베인하고 아트리가 서로 콜라테랄로 반대 방향 가는 거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칼라 박스를 조금 조절하긴 합니다. 그걸 갖다가 약간 사각형에 가깝게 원래 평행사변형인데 사각형에 가깝게 하면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조절해보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속도까지는 저는 재지는 않고요. 뭐 그때 버테브랄 스틸 페노미나니까 뭐 그런 거 생긴다고 하니까 어쨌든 버테브랄 베인하고 아트리가 플로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도플러 띄워서 도플러만 뭐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저도 끝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훌륭한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제 정리 제가 먼저 일단 간단한 정리하고 또 이재종 원장님이 하나 더 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이제 충수 정리인데요. 충수 정리를